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들어있는 현대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그 다음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수험생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시를 해설하기 전에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아주 시간이 많은 겁니다.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문학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 EBS 연계교재에 출제된 작품들을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푸는데 필요한 개념이나 어휘라든지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30일을 남겨놓고는 그때부터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서 본인들의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제 풀고 채점을 하는 공부를 반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국어에 필요한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시 두 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작품입니다. 윤동주의 작품하면 자아성찰이다, 또는 시대에 대한 고뇌가 아주 많은 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 하면 자아성찰이란 단어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 중에서 쉽게 쓰여진 시라든지 참외록 같은 시들은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윤동주라는 시인 자체가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인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는 여러분들 문학은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 구체적인 장면과 함께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의미를 연결시키는 능력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언덕에 풀이 하나 나 있는데 그 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죽지는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장면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풀은 나약하지만 그래, 생명력은 강하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려면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이런 구체적인 장면과 추상적인 의미가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감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를 해설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건 문학작품은 구체적인 장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을 먼저 보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에서 여러분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럼 이 구체적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시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시를 읽을 때 시에서 등장하는 대상들을 명확하게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시의 대상은 여러분들 문장에 주어이거나 아니면 목적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서술어를 찾아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알면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찾아서 이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 즉 감정이나 또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시의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일단 제목은 바람이 불어에서 바람이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이 사람은 일단 바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적 화자가 지금 어떤 언덕이나 길에 있는데 바람이 싹 불어와요. 됐죠? 그 바람을 딱 맞으면서 시적 화자, 이 도대체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알았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일단 의문을 품는 사색의 계기가 된다는 건 꼭 아시면 돼요. 도대체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2연에 가면 여러분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또 한 번 반복되는데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람을 통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생각한다는 건 이 바람이 또 하나 성찰의 계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부는데 지금 바람은 불고 있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람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바람이 하는 역할은 사색의 계기도 되지만 성찰의 계기도 된다는 걸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뭐다?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부정적 현실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시련, 부정적 현실인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자의 현실은 부정적이에요. 한 번도 화자는 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인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롭지만 나는 이런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괴로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한 번도 부정적 현실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현실이 부정적인 걸 한 번도 인식해 본 적도 없고 그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내가 고민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이 사람은 결국 부정적 현실 때문에 뭐 한 적이 없다? 고민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요. 내 현실은 부정적이에요. 알았죠? 하지만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어. 아니 내가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있을 리가 없어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럼 도대체 내 괴로움에는 왜 이유가 없을까? 라고 다시 한번 뭐를 품어요?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내 괴로움에는 왜 이유가 없을까? 그래, 내가 현실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는데 이유가 없겠지. 그럼 여러분 뭘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괴로움의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면 알았죠? 반드시 부정적 현실이 왜 부정적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요걸 이제 선생님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대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능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됐죠? 많은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죠. 근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수능 시험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알았죠? 근데 당연히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없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포기했으니까 없겠죠. 이해되죠? 그럼 내가 괴로움의 이유를 알려면 여러분들 당연히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하는 역할은 사색의 계기도 되고 성찰의 계기도 되고 알았죠? 부정적 현실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현실이 부정적인데 화자는 괴로움의 이유가 없대. 왜? 부정적 현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괴로움의 이유가 없을까? 라고 한 번 정도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됐죠? 그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 여자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다가 그래서 버림받고 그래서 슬퍼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괴롭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시대에 대해서 한 번도 슬퍼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결국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없는 이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 번도 한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고요. 시대를 슬퍼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결국은 시대는 부정적인데 나는 괴로워요. 근데 내가 왜 괴롭지? 내가 한 번도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내 괴로움에는 왜 이유가 없을까? 맞죠? 나는 한 번도 시대 현실에 대해서 슬퍼한 적도 없어. 근데 왜 괴로워?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한 적도 없어. 그래서 버림받는 적도 없는데 내가 도대체 왜 괴롭지? 괴로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면 시적 화자는 한 번 정도는 그래, 부정적인 현실에 내가 괴로움이 없는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괴로움의 이유를 찾으려면 내가 부정적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시적 화자는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람이 자꾸 부는데, 됐죠? 바람이 자꾸 부는데 현실은 부정적인데 내 발은 반석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됐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됐죠?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됐죠? 내 발은 언덕 위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해서 요거는 연애 구조가 반복돼 있어요. 이것도 운율이 될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석이나 언덕은 뭘 뜻하겠어요? 요거는 안정감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언덕 위에 딱 서 있어요. 서서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이 부는데도. 쉽게 말하면 현실이 부정적인데도 그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자, 쉽게 말하면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나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시적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자기의 소극적인 태도를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성한다. 또는 자기 스스로 비웃고 있기 때문에 자조적 태도도 가지고 있다. 이 자조란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비웃다 이 뜻입니다. 도대체 현실은 이렇게 부정적인데 나는 왜 이렇게 반석 위에만 큰 돌멩이 위에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는 거야? 아, 이건 좀 너무한데? 라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겁니다. 나 도대체 이런 인간밖에 안 돼? 라고 해석하면 이게 자조적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강물은 자꾸 흐르는데 강물은 여러분 흐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세월이라 또 시간의 흐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은 언덕 위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현실이 부정적이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 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시적 화자가 언덕 위에서 바람을 딱 쐬요. 바람을 쐬고 나서 야,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지? 근원을 알 수 없는데 그래, 내 괴로움에도 이유는 없어. 내가 한 번도 이 시대 현실이 부정적인 걸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유가 있겠어? 도대체 내 괴로우면 왜 이유가 없을까? 맞아. 나는 시대를 한 번도 슬퍼한 적이 없고 한 여자를 사랑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 괴로우면 이유가 없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언덕 위에 서 있기만 하는 거지? 한번 부정적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왜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시를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 시는 분명히 화자의 현실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현실이에요. 이 상태에서 시간은 흘러가요. 됐죠? 그리고 시적 화자는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어요. 근데 화자는 뭐를 몰라요? 괴로움의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이유는 결국은 부정적 현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시의 운율상의 특징은 자, 마지막 두 연이 연애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앞부분에도 보면 여러분들 뭐가 여기 보면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해서 비슷한 어구,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은 없다. 라고 하면 이것도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구 반복도 있고 연애 구조 반복도 있고 문장 구조의 반복이 이 시의 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바람이란 단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결국 성찰의 계기도 되지만 부정적인 현실을 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나시는 김수영의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고궁이라는 건 여러분 옛 궁궐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일단 구체적인 단어는 제목을 보면 고궁이고요. 이 시적 화자가 위치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적 화자가 시를 쓰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옹졸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도 좀 길죠. 그리고 내용 이해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미지 대비만 좀 정확하게 좀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그래서 의문을 품죠. 가시하고 똑같네. 됐죠?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작은 일에 화를 내지? 이유는 뭐 때문이죠? 옹졸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아까 가시에서 내 괴로우면 왜 이유가 없을까? 이유는 뭐죠? 시대를 한 번도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같은 구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왕궁의 음탕 대신에 됐죠? 이 왕궁의 음탕이라는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권력의 부도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력의 부도덕성. 왕궁, 권력, 음탕,
부도덕성. 됐죠? 그래서 왕궁의 음탕 대신에 아니 50원짜리 갈비에 기름덩이만 나왔다고. 요게 무슨 일이죠? 조그만 일입니다. 조그만 일에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한다. 그럼 결국 이 시에서 1년을 딱 보면 결국 내가 왜 조그만 일에 분개합니까?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다? 옹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옹졸함을 뭐 하고 있다? 스스로 비웃고 있습니다. 자조적 태도가 여기도 있지요. 이해됐죠? 그리고 결국 자기의 옹졸함에 대한 뭐다? 성찰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반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대 현실이 부정적인데 그 시대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와 반성이라면, 알았죠? 이 시는 자기의 옹졸함에 대한 자조와 반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지금 다 큰일들 아닙니까? 이게 다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거 왕궁의 음탕, 언론의 자유 요구, 자유를 이해하는 건 아주 큰일인데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다 됐죠? 단지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만을 증오하고 있다. 이거 아주 작은 일입니다. 조그마한 일, 알았죠? 요거하고 이미지가 같죠? 여러분들이 요게 이미지를 정확히 비교할 줄 알면 됩니다. 어떤 게 조그만 일이고 어떤 게 진짜 시적 화자가 해야 할 큰일인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알았죠? 시적 화자는 반드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여기에만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작은 일에. 그래서 A에서 말하는 건 결국 자신의 옹졸함을 반성하고 자조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미지 비교 되죠? 그 밑에 이제 3년을 보면 그래, 나의 옹졸함은 옛날부터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예전부터 있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나의 감정, 성격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 일입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이 과거죠. 됐죠? 정보원들이 간호원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 너스들과 함께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아니 포로 경찰이 되지, 아니 무슨 남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너스들 옆에서 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나의 옹졸함은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예전에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B에서는 나의 옹졸함은 아주 오래됐어요. 이런 뜻. 나의 옹졸함은 아주 오래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너스들과 스펀지 만들고 거즈 개키는 일은 작은 일. 알았죠? 포로 경찰이 되는 건 큰 일이죠. 남자로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이런 일을 안 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옹졸함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밑에 사연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스펀지 만들기, 됐죠?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는 거죠. 개 울음소리에 작은 일에도 비명을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이놈의 투정에도 집니다. 작은 일에 지고 있어요. 작은 일에. 그리고 또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이라는 건 내 현실을 나는 늘 무슨적으로 봐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 현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알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은행나무 잎이 있는데 아름다운 잎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이라는 건 자기의 현실 자체가 모두 다 짜증스러운 겁니다.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알았죠? 왜? 옹졸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다 뭐 때문이다? 옹졸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대부분 이제 속이 좁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 화를 내죠. 그게 바로 이 시의 시적 화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결국 아주 작은 일들에 화를 내고 그런 일들에 지고 있고 모든 일을 다 짜증스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어요.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요. 암만 해도 나는 조금 비켜서 있습니다. 다 이미지 비교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조금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하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 자신. 그럼 자기가 옹졸하다, 자기가 비겁한 걸 알아요. 아는데도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 시의 실적 화자도 본인이 옹졸하고 비겁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극적인 겁니다. 가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합니다. 됐죠?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겁하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응합니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 동사무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됐죠? 이게 다 이미지 비교하셔야 돼요.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됐죠? 이게 자기 스스로가 우습다는 건 다 무슨적 태도입니까? 자조적 태도입니다. 알았죠?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됐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마지막에 모래야. 의인법이죠. 얼만큼 작으니? 바람아, 먼지야, 풀아. 얘네들 다 지금 작은 존재들입니다. 작은 존재들. 근데 이런 존재들보다 본인이 더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과 자기를 뭐 한 거예요? 비교한 거죠. 비교해서 아휴, 모래야, 풀아, 바람아, 먼지야. 나 얼만큼 작으니? 해서 자기 자신의 옹졸함을 뭐 하고 있어요? 반성하면서 이렇게 자조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옹졸함을 고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건 결국 자기 스스로 비겁하고 옹졸한 걸 고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즉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 마지막에 무슨 법이 쓰였다? 의인법이 쓰였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여기서 보면 얼만큼 작으냐, 얼만큼 작으냐, 얼만큼 작으냐 해서 식구에 뭐가 있다? 반복이 있다. 이건 뭐 가구의 공통점이기도 하네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 이발쟁이에게 됐죠? 이런 것도 여러분 같은 어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원래 운율이라는 건 반복이 되면 운율, 음악성을 만들면 운율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래 나 왜 이렇게 조그만 일에 분개하지? 나 왜 이렇게 옹졸한 거야? 그래 나도 비겁한 거 알아. 이 옹졸함은 옛날부터 있었잖아. 근데 왜 나 이거 고치지 않고 있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31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겁니다. 아까 공통점이 아주 많았어요. 이 시는 여러분들 자기 성찰한다는 공통점도 있고 자기 반성적이라는 거 그리고 시적 화자 모두 다 부정적 현실에 소극적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비웃는 자조적인 태도도 공통점이 있어요. 표현상의 공통점도 있죠. 같은 식구의 반복도 있다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사어를 반복적으로 통해 반복해서 부사어를 반복했다. 부사어 반복은 둘 다 있습니다. 자꾸 라는 가시에 보면 부사어가 반복되죠. 원래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체온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가 되고 용언 뒤에 부사형 어미가 붙으면 그것도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에서는 자꾸 그 다음에 나에서는 옹졸하게 됐죠? 이발쟁이에게 이게 다 부사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부사어의 반복은 있는데 화자의 변화된 인식은 없습니다.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화자의 인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비속어를 쓰고 있다? 누가 쓰고 있죠? 나가 쓰고 있죠. 돼지 같은 주인년. 됐죠? 그래서 화자에 처한 상황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 보면 되죠?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감, 여기도 은행나무 잎이면 여기 나가 있어요. 됐죠? 하지만 화자의 내면 갈등이 해소되진 않습니다. 두 편 다 해소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문의 형식이다. 스스로 묻는 방식을 쓰고 있다. 둘 다 공통점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조적 태도가 있고 반성적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히 4번이 되어야 됩니다. 반복적 표현, 있다. 됐죠?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이게 문제죠, 이게. 자연물과 합일시키고 있다. 이렇게 자연물과 합일시키면 무슨 동화가 되어야 되죠? 자연동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에는 이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시를 공부할 때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의 상황을 이해해서 머릿속에 좀 축적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보는데 아는 시가 나오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또 낯선 시가 한 편 나오면 그 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체적인 장면만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좀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32번 문제는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해 보세요. 늘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문학에서.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현실에 대해서 화자들은 다 무슨적인 인식을 하고 있죠.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부정적인 건 맞아요.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보면 무슨적이죠?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가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이라는 현실 속에서 여기 이제 바람이 요걸 뜻하지 않겠어요? 그죠?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언덕이나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는 1960년대 독재 체제래요. 분명히 부정적 현실입니다. 개인의 자유 억압받던 시대 현실, 부정적이에요. 울분을 느끼면서 화를 내요. 알았죠? 화를 내면서도 적극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저항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늘 비겁하게 살아요. 옹졸하게. 그래서 화자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작품으로서 아주 공통점이 많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일제시대고 하나는 1960년대의 작품이지만, 됐죠?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둘은 공통점이 있다. 이게 결국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 이 정도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에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건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괴로움의 이유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대를 슬퍼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알았죠? 근데 이런 일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시대를 슬퍼한 일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서 억압받던 식민지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적극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인식도 안 했다는 겁니다. 화자는. 이해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주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부정적 현실에서 소시민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 맞죠? 이 옹졸한 나의 전통은 아주 오래됐죠. 옹졸함이. 됐죠? 그래서 부정적 현실에서 소시민적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옹졸함입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습니다. 부정적 현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이죠. 됐죠?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근데 5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옹졸하게 반항한다는 건 속이 좁다는 뜻이죠. 소시민적이란 소리입니다. 소극적이란 소리예요. 부정적 시대 현실의 울분을 토로하는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이다. 울분을 토로한다? 울분을 토로하는 화자의 대응 방식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비겁하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하는 이유는 내가 소극적이고 부정적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행위, 이 행위 뜻하는 의미는 결국 나는 왜 이렇게 소시민적으로 살까?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예, 울분을 토로하는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3번에 A, 나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대로 뭐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A에서 화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그죠?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회의란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의문을 품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기 자신의 난 왜 이렇게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해서 의문을 품고 있죠. B에서는 화자가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자기 전통이죠.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요. C에서는 화자가 현재 자신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요. 맞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옹졸함은 똑같아요. 뒤에서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응하는 자기의 태도, 소극적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조적 태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에서는 화자가 다른 대상과 대조? 이게 틀렸죠. 비교라고 쓰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래나 바람이나 풀이나 먼지는 작은 존재고 그 존재들보다 나는 더 작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둘을 대조했다고 보면 안 되고 결국 대상들과 비교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 옹졸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잘못된 겁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대조는 여러분 둘의 차이점을 쓰는 건데 알았죠? 비교는 여러분 둘을
공통점이 있죠. 작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작은 존재보다 더 작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조가 아니고 비교다.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둘 다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하는 바람은 무슨 역할을 하죠? 성찰의 계기도 되고 의문을 품는 계기도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니은도 여러분들 뭐라고 보면 되죠? 바람은 아주 작은 존재죠. 그럼 분명히 바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작다는 건, 결국 사소하다는 건, 비겁하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바로 니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역은 니은과 달리 기역입니다. 외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을 완화시켜준다? 절망감을 더 강화시키지 완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됐죠? 바람이 불어요. 나는 바람의 근원을 몰라요. 내 괴로움에도 이유가 없어요. 됐죠?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뇌하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감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됐죠? 니은은 기역과 달리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분노를 환기시킨다? 니은이 청자에 대한 분노를 환기시킨다? 바람하고 모래하고 먼지하고 풀한테 분노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입니다. 기역은 화자의 고뇌를 일깨워줍니다. 고민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니은은 화자의 자괴감, 스스로 괴로움을 갖는 것을 더 부각시켜줍니다. 맞죠? 이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람보다 더 작은 존재야. 풀보다 더 작은 존재야. 모래보다 더 작은 존재야. 그럼 결국 스스로 괴로움은 더 강해지겠죠. 3번이 답입니다. 기역은 화자의 내적 갈등, 이게 틀렸죠. 내적 갈등이라고 하면 맞는데 해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자의 숙명을 강해, 숙명은 아니죠. 이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자기 자신이 바람이나 모래나 풀보다 작다는 걸, 먼지보다 아주 작다는 걸 느끼는 것뿐이지 숙명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속적 욕망을 그린 건 아닙니다. 알았죠? 결국 여러분 무슨 더 잘 살고 싶다, 더 부유해지고 싶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망을 표현한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알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다 풀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건 시를 읽을 때 일단 중심 대상이나 구체적인 대상들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해한 걸 좀 더 확장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를 복습하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30일 남겨놓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비문학부터 문학을 아주 집중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어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르는 걸 보완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설명한 거 잘 이해하시고 복습을 한 다음에 머릿속에 꼭 축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이런 태도도 있다. 현실이 부정적인데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자주하는, 비웃는 이런 시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능이 가까워집니다. 현실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 체념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괴롭지만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됐죠? 수험생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성취감을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 몸 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